오늘 이 자리는 조국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입니다. 100일은 7월 20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처음 당대표로 선출됐고 그 이후로 정기국회 11.6 재보궐 선거를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윤석열 탄핵 집회 10월 26일 처음으로 치렀고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정말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는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소회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조국 대표의 모두 말씀을 듣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7월 20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2월 13일 창당 선언, 3월 3일 창당, 4월 10일 총선,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등등을 거치는 전 과정이 담대한 변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정치 투신 결심은 작년 12월 4일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라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북콘서트 제 오른쪽에 있는 김보엽 대변인이 그때 사회를 보셨죠. 많은 국민들이 저의 부족함과 흠결을 아시면서도 같이 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고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태어난 순간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넘어지고 구르고 부딪혔습니다. 그렇다고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횡포는 선을 넘었습니다. 민생을 파탄내고 검찰권을 망나니처럼 휘두릅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독재의 특징으로 말했던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소수 정당입니다. 그러나 담대한 소수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담대한 소수가 될 것입니다. 처음 단 하나의 돌을 들었던 제 손에는 이제 저희를 믿고 투표해 주신 690만 국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16만 조국혁신당 당원의 굳센 손이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손과 함께 망국적인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짐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축하와 격려는 감사하지만 나중에 받겠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종식이 이루어지고 서로 굳은 살 백인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해 주시고요. 소속사와 성함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이크 쓰실래요? 그거 누르면 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아님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찬주 기자입니다. 네. 네, 리스코리아 출범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임 100일을 맞으신 점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좀 혁신당이 가장 먼저 탄핵 집회를 열고 있고 또 토요일에는 사회민주당도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담대한 소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후에 혁신당이 비민주당계 야당 결집이 좀 구심점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보선 패배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혁신당의 입지가 옅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해서 일면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구상하고 계시는 타개책은 무엇이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탄핵 집회를 최초로 원내정당으로는 처음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3,000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단지 뭐 당원들만의 동원으로 가능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뭐 옛날 뭐 조선시대 시도 있습니다만은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오동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3,000명이 서초동에 왔다는 것이 오동잎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의미가 뭔가? 물론 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이고 지금 거대 제1당이고 저희 당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의 규모가 큰 민주당 경우에 탄핵을 공식적 입장으로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국 혁신당 탄핵 집회에 그만큼의 인원이 모였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집회를 마치고 저희 당 유튜브, 그 다음에 각 방송사 등에서 제공하는 유튜브를 조회수를 봤더니 뭐 몇십만이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얘기는 뭐 제가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점에서 그 오동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실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실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정당으로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달 탄핵 집회를 열 것이고 서초동에서, 그리고 그와 별도로 매주 전국을 돌면서 탄핵 다방이라는 형식으로 직접 국민들과 만납니다. 뭐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대구가 확정되었고 대구 다음이 목포 다음이 전주, 그 다음 광주, 이렇게 다 일정은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공식 공지는 아직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거의 12월까지 일정이 거의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는 탄핵 다방을 전국으로 돌 것이고요. 대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매달은 탄핵 집회를 서초동에서 열 생각입니다. 일단 그거 먼저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면 뭐 비민주당계 야당의 구심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저희보다 작은 규모의 정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진보당이건 사회민주당이건 기본소득당이건 크게 봐서 민주당보다는 저희 당, 즉 조국혁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탄핵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특별히 구심이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비민주당계 야당과 함께 탄핵 문제를 대중화하는 데 노력을 할 생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아마 11.6 이후에 입지가 약화되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11.6 이전에도 저희는 입지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월 10일 총선 시기는 조직세가 중요한 지역구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조직이 필요 없다란 말은 과하지만 지역 조직이 크게 중시하지 되지 않는 오히려 비전과 아젠다가 중심이었던 4월 10일 총선이었다면 그 뒤부터는 저희가 원내로 진입하고 난 뒤는 모든 면에서, 즉 조직과 재정 모든 면에서 전 제도 차원에서 민주당에 비해서 뭐 15분의 1 또는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가 그때부터 안 좋아졌어요. 새롭게 안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실제 그렇지만 물론 이제 11.6 선거에서 저희가 향후 저희가 이제 다른 선거, 지역 선거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11.6 선거에 나가기로 당적 결정을 했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저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는 실제 뛰어봐야 아는 거죠. 페이퍼만 보고 또는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서류 검토한다고 당의 능력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번 11.6 선거의 의미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결과 뭐 젖잘사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저희 11.6 선거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에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점을 보강해야 될 것이고 어떤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장점 외에 저희가 약점들을 정확히 아는 중요한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을 텐데요. 저희가 대략 30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으시더라도 가급적 하나만 물어주시고요. 대표님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SBS 한소희라고 합니다. 그 모두 말씀에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준비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조국혁신당이 지금 탄핵의 대중화에 되게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당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한 기자님 질문 관련해서 종식 이후를 준비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책 차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 종식되면 바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연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료개혁 문제, 지금 뭐 모든 문제에서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저희 당은 다 동의하지 않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론으로 발의한 여러 법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뭐 의료개혁 문제, 연금 문제, 의료개혁 문제, 지방 살리기 5법, 검찰개혁 4법 등을 더 전체적으로 바로 실현을 해야 되니까 정책적 대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무적 또는 정치적 문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서 이루어진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탄핵이 아닌 방식의 종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다수파 연합이 했을 땐 당연히 뭐 지금 수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당이 민주당이 포함될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그에 합류를 할 것인데 그것 외에 지금 탄핵을 위해서도 또는 거부권을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서도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외 야당 외에도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이까지 포괄되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 조광특위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창당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당원 수는 이제 시도당 창당의 요건 이미 다 갖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미뤄온 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주, 세종, 충북 등등등 뭐 경북 이렇게 있는데 그걸 연초까지 시도당을 전국에 걸쳐서 완결하는 작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책임자들을 이제 뭐 공모 또는 뭐 추대 등의 방식으로 지역위원회를 건설하는 작업들이 내년 봄까지, 시도당 창당과 지역위원회 구성이 내년 아마 봄까지 정도, 3월까지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먼저. MBC 정상빈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말씀 주실 때 윤정권을 종식시키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핵이 아닌 방식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주시면. 뭐 교과서적으로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탄핵을 얘기하지만 그 탄핵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탄핵은 상징적으로 탄핵을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인 탄핵만이 윤 정권 종식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는 향후 일어나는 전국에 따라, 전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전국을 바라보는 정치 주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요. 뭐 탄핵이 있을 것이겠죠. 법적으로 탄핵이 하나 있겠죠. 퇴진도 있을 것이겠죠. 개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야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 방식을 미리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역사 정치사에서 조기 종식되었던 사례를 쭉 보시면 그 사례를 쭉 다 보시면 그것들이 융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박근혜 정권이 조기 종식되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탄핵이었지만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리고 하야도 하려고도 했어요. 여당 내, 당시 여당 내에서입니다. 당시 야당이 요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잃었고요. 여기서 뭐 진보층, 중도층 말고 보수층 분들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김이 2년 반 동안 통상적인 기준의 절차에 따라 2년 반 동안 윤김 정권을 보위하는 것이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이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죠.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금 혁신당은 탄핵 소추안 준비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 오늘 황운하 원내대표도 뭐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혹시 지금 탄핵 운동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력을 논의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쯤 이런 협력 논의를 좀 제안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탄핵소추안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저 위원장까지 되어 있고 실제 저희 안에 뭐 법률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결된 건 아니죠. 근데 딱 그 결정적 시기가 오게 되면 그 안을 완벽하게 만들 건데 초안이라도 조만간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당연히 탄핵을 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탄핵을 하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으로도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 뭐 산수를 해보면 그건 뭐 그걸 전제로 해보게 되면 지금은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이번 주말이네요. 김건희 규탄 대회를 탄핵 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시기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탄핵을 가지고 민주당과 공식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날짜를 약간 혼동스럽긴 한데 2016년이네요. 2016년 10월 29일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집회가 공식적으로 2016년 10월 29일에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첫 탄핵 집회에 민주당 의원 3명, 4명 참석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이제 연설을 했고,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도 아니었고 대권 후보도 아니었고 지금같이 민주당 당대표도 아니었죠.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그 시기 2016년 10월 29일과 2024년 10월 26일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흐름을 잡아 나가는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마이크가 없나 보네. 네, 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입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 발의하셨는데요. 그렇게 발의를 하시면서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언급도 하셨는데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와 얘기한 바가 있으신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예. 아직 답은 못 받았고요. 조만간 이제 장외 집회 이렇게 끝내고 11월에 예산국회 아닙니까? 국감도 곧 다 종결될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 등이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중심이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친고죄 폐지하자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뭐 학자 시절부터 오래전부터 법안까지 그 당시 이미 발표했던데 옛날입니다. 한 10년, 20년 전인 것 같은데 전 이번 기회에 이걸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발 사주를 봉쇄한다는 것 외에 언론인 처벌의 결정적 아주 정말 치명적 무기거든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예 미국처럼 아예 폐지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그건 좀 무리라고 한다면 제가 발의했던 법안을 잘 보시면 저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당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봅니다. 꼭 한번 법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보궐선거 기준으로 곡선과 연관상 30% 정도를 얻으셨는데 그때 사실 이게 유지된다면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1명 정도 당선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약점을 파악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좀 보관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는 뭐 황운하 대표가 어디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았는데 최소 목표로 각 30%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직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곡성은 상대적으로 의외로 35%가 되었고 영광은 3파전이 돼서 이제 진보당이 대대적으로 전국 조직을 가동하면서 오히려 영광이 30%를 못 넘고 27, 26점 몇씩 뭔가 약간 헷갈리는데 약 27을 얻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인 선거구로 하게 되면 한석을 다 얻겠죠.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근데 3인 선거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선거가 다 그 26년 6월이죠. 6월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느낀 바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진보당 같은 경우도 영광에 도의원이 있죠. 영광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광 또는 그 지역의 시도 군의원 다 있죠. 저희는 0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또 저희의 조직을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도 가장 낮은 단위 도의원은 물론이고 시의원, 군의원들을 한 명이라도 배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조직세에서 뭐 다수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호남만이 아니라 경북에서도 예를 들자면 경북에서도 3인 선거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은 물론이고. 그래서 뭐 희망컨대 3인 선거구에서는 다 한 명씩 얻고 3인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좋은 후보, 특히 지역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는 좀 젊은 분들을 좀 후보로 내세우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략 30% 정도의 그 시도, 시, 군, 도 지방자치의원들을 지역 의원들을 26년 6월에는 그 정도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당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역위원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6년 6월까지 천천히 단계 조직을 좀 만들어내고 26년 6월에는 이제 호남만이 선거가 있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서 한 30% 정도, 요번에 영광 곡성에서 얻었던 30% 정도를 전국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으니까. 예. 굿모닝 충청 서린호 기자입니다. 네. 굿모닝 충청의 서린호 기자입니다. 26년도 이후에 지방선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당장 내년 4월에 또 재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 마산, 그다음에 전남 신안하고 담양도 아마 대성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4월 재선에도 후보를 내실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박경기 시장이 귀책 사유로 물러났단 말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규칙사유로 물러난 곳에는 공천을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공천을 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몰랐는데 그 기준이라면 국민의힘은 구로구청도 안 냅니까? 낼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양당이 귀책 사유 있으면 안 낸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내왔고 내지 않을까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조국혁신당이 귀책 사유를 한 그 자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지금 아산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로구청도 국민의힘 사유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구로를 포기할 건가? 또는 뭐 민주당에서 근데 뭐 전남 지역 뭐 시장 군수 후보를 포기할 건지 잘 포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과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왜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규를 바꿨지 않습니까? 귀책 사유 같은 경우 안 낸다고 했는데 그걸 없앴어요. 내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저는 도덕적 비난을 하진 않겠습니다. 뭐 이제 당헌 당규를 바꿨기 때문에 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2006년 6월을 목표로 쭉 진행을 단계 할 것인데 그 과정에 25년 4월이 있는데 25년 4월에 저희의 준비 정도가 어디까지 갖추어지는지를 보고 25년 4월에 어디에 낼 것인지 어디에 안 낼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더팩트 조채원입니다. 여야 양당이 지금 대표회담을 앞두고 민생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네네. 혁신당이 지난달에도 이제 민생협의체에 소수정당, 모든 정당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 말씀하신다면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민생협의체를 두 당 말고 같이 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저 저희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두 대표께서 회담하실 때 저희 그 이후에 또는 그 전에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반영되는 민생정책협의를 만드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주장을 할 것이고 저는 지금 이제 민생 이슈로 보게 되면 전 제일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고 하시니까 좀 여러 가지가 하나만 꼽기가 참 곤란한데 두 개? 저기 두 개. 이게 일단은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제 경제 이슈 발언을 했는데 지금 경제 민생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 상태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부자 감사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 재정 문제가 매우 위기 상태에 있고 수출 문제, GDP 모든 점에서 지금 위기 상태이다.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정치적 문제 이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자영업 폐업률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경제 민생 문제 관련해서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 발언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구체적인 걸 좀 지적해뒀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빨리 부자 감세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재정 위기가 심각해질 거다 생각하는 점을 하나로 꼽으라면 그걸 하나 꼽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예, 저쪽이 카메라 벽이 있어서 안 보였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토마토 김진양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하고요. 대표님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가 지난 총선 때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6년도 6월에 지방선거 목표로 준비한다 하셨는데 그럼
짧게는 내년 초 정도, 좀 길게는 그 지방선거 있을 시점까지 해서 그 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실지 그 목표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은 제가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기자분들과 뵐 때도 많이 받았는데요. 4월 10일 총선 시기는 국민들이 1인 2표를 가지고 있었고 1인 2표를 전제로 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뭐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예컨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비례정당 1위, 뭐 세종에서 1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그때 이후 선거가 끝나고 난 뒤는 여론조사건 투표건 모두 1인 1표 아닙니까? 그래서 4월 10일 이전의 여론조사와 4월 10일 이후의 여론조사를 단순 비교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4월 10일 이전에도 지지정당 하나만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저희가 30%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4월 10일 이후로 10월 16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한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적 상황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경우는 올라가기도 하고 이 정도인데 그게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조직세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당에 비해서 거대 양당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한 방에 무슨 뭐 아주 쇼킹한 무슨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갑자기 튀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 다지고 다져나가는 일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목표는 26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경과점으로 내년이 25년 4월이 있는데 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6년 6월을 전 그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영광 곡성에서 평균적으로 얻었던 한 30% 정도를 받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근데 영광 곡성은 호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없겠죠. 근데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30%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광 곡성에서 한 30%는 얻어야겠다. 30% 이상을,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 영광 곡성에서 제가 한 30% 얻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더 낮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저희 노력이 더해져서 26년 시점에는 전체적으로 한 30% 얻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 25년 시점에는 더 떨어지겠죠. 그 정도 보고 있다. 지금은 저희가 연말 연초까지는 특히 내년 초까지는 조직 정비가 완결되기 전까지, 즉 시도당이 완결되고 지역위원회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조직적인 정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지지율이 갑자기 오른다거나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현재 하는 작업들을 하고 조직이 완벽히 정비되면 다른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뭐 진보당보다도 조직 정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3월 3일이 내년 창당 1주년입니다. 진보당이 저희보다 조직세는 더 강하죠, 사실은. 그래서 조직 정비가 먼저다. 그래서 저희가 의미 있는 항상적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아마 저희 조직 정비가 끝나고 난 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고지음의 목표는 한 15%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직 정비가 끝나고 나면 한 15%는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 내부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잠정적입니다. 조직 정비가 내년 봄에 끝나면 한 15% 정도,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26년 6월을 대비한다. 이런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오늘 발언에서 담대한 소수란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까? 뭐 한 김에 저희가 출발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을 한 1년 이상 걸어왔습니다. 1년도 아니네요. 창당 선언 생각하면 2월 13일부터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모험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이란 무모하다 그랬고 저희는 이걸 도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월 13일 창당 선언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험이든 뭐 무모한 도전이건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인데 조국혁신당은
제가 선거 기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당한 지 1년이 안 된 신생 정당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가 12인 영세 정당입니다. 신생 영세 정당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비하게 되면 역사가 거기는 뭐 70년 이상 될 것인데 저기는 1년이죠. 조직 규모도 뭐 15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 내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이 성과를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인 게 맞다. 그런데 다수가 하지 못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2월 13일 날 아무도 하지 않는 담대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유일한 수권 정당 아니겠습니까? 수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 정확히 말하면요. 이겠죠. 지금 일당이기도 하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수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인데 여러분 기자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책 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막 금투세 문제, 종부세 문제, 연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국민분들께 덜 알려진 정책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가 일부러 차별성을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랬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점에서 저희가 구별되는 정당을 만든 거죠. 저와 저희 당원 동지들이 다른 정당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필요한 게 정치적으로 무슨 지분이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차이, 비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수지만 담대한 도전을 한 것이고 담대한 소수로의 길을 갈 것이고 그것이 언제 다수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희의 능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소수지만 담대한 소수로 출발했고 그 담대한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민주당 경우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최근에 하셨던데 연도를 날짜는 정확히 잊어먹었습니다. 올해 이재명 대표께서 당신께서는 본인을 스스로 얘기하시면서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입니다라고 말씀을 이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하셨고 그게 민주당의 정책 향후 방향을 이미 예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월인가 5월인가 약간 연도 월이 헷갈립니다. 5월인가 6월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이다고 규정하셨고 그 뒤로 민주당의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저희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용을 중시하는데 저희는 비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적정한 규정을 이렇게 단어로서 할 수 없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의 종부세 정책, 그다음에 금투세, 연금 문제, 노동 정책, 지방 살리기 정책, 그다음에 노동 같은 경우는 신장식 의원이 저희가 제기했던 일하는 자를 위한 기본법 등을 보시면 조국 혁신당은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 정당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 비전과 정책이 다름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새가 아주 미미하고 물론 과거의 자민련이나 과거의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저희가 수가 많죠. 근데 저희가 민주노동당의 길도 아니고 자민련의 길도 아닙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은 그 길은 아닌데 저희가 12명을 의석을 가지고 또 16만의 당원을 가지고 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회의 열고 나서 가장 뜨거운 취재 열기였습니다. 앞으로 100일, 6개월, 200일 기다리지 마시고 대표님이 자주 잡아주세요. 예, 자주 간담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뵙죠.